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가 내 건물 펜트하우스를 보러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오만한 사람들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반전을 맞이합니다. 만약 그들이 불을 과시하던 그 장소가 바로 당신의 소유라면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박민지 씨는 전 남편 최진혁과 그의 새 아내이자 당당했던 불륜녀 강유라와 재회합니다. 유라는 자신만만하게 어머, 여기 웬 과부야. 자기야. 혼자 있는 거 보니 처량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민지가 소유한 최고급 펜트하우스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과연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창피할까요? 상상만 해도 통쾌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아주 품격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짜릿한 만족감을 선사할 겁니다. 이 뜨거운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만함이 서늘한 미소로 응징당하는 순간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 도심의 우뚝 솟은 마천루의 유리벽을 뚫고 쏟아져 내렸다.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우아한 오피스룩 차림의 아름다운 여인이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분주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민지. 그녀의 손가락에는 소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발산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박민지가 아니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베개 뒤에 눈물을 숨기던 여인은 이제 없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이 서 있는 이 최고급 아파트, 더 제니스타워의 소유주였다. 그때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바로 민지의 현재 남편, 김태준이었다. 수년간 사라졌던 민지의 미소를 되찾아준 남자. 무슨 생각해, 여보?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곧 시작될 텐데. 태준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과거 그녀가 전 남편에게서 받곤 했던 차가운 눈빛과는 전혀 달랐다. 민지는 긴 숨을 내쉬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요. 예전엔 작은 반지하 방 하나 갖는 것조차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내 소유의 건물 꼭대기에 서 있잖아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태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이건 꿈이 아니야, 민지. 당신의 노력과 눈물, 그리고 기도의 결과물이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당신은 그들이 버렸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야. 태준의 말은 민지의 기억을 5년 전 과거로 되돌려 놓았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흉터는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부유해 보이려고 온갖 과시용 물건들로 가득 찬 좁은 시댁 거실. 민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전 남편 최진혁과 전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불합리한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 쓸모없는 것. 당시 시어머니가 내뱉은 폭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민지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유라 좀 봐라. 커리어 우먼에 예쁘고 돈도 잘 벌잖아. 근데 넌 뭐야? 이 집살이나 축내는 식충이지. 우리 진혁이한테는 가족의 격을 높여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너 같은 짐짝이 아니라.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어머님, 저도 진혁 씨를 도우려고 일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노력했다고요.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은 화장품 값이나 겨우 되겠지. 진혁이 고통스러운 말투로 말을 잘랐다. 한때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에게서는 조금의 옹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옆에 서 있는 다른 여자의 허리를 거만하게 감쌌다. 그 여자는 강유라였다. 유라는 긴 머리를 흩날리며 비웃었다.
됐어, 진혁 씨. 계속 화내면 저 여자만 불쌍하잖아. 그냥 내보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저 여자한테 확실하게 하면 이번 달 차 할부금은 내가 내줄 수 있다고. 그 말은 민지의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못이 되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돈 때문에 무참히 짓밟혔다. 진혁은 그녀가 보기엔 세련되고 부유한 유라를 선택했다. 무일푼에서부터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민지를 버리고 지금 당장 짐 싸. 박민지, 오늘부로 당신과 이혼이야. 진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리쳤다. 당신이랑 가난하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 난 유라랑 행복해지고 싶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들었지? 어서 꺼져. 네. 그 누더기 같은 옷들 말고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 마. 그날 민지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낡은 캐리어를 끌고 그 집을 나왔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는 누구도 자신을 얕보게 두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녀는 일어설 것이고 성공할 것이며 그들이 버린 다이아몬드가 그들이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임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민지. 태준의 목소리가 민지를 현재로 다시 불러들였다. 민지는 눈을 깜박이며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지웠다. 그녀는 조건 없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삶의 파편들을 다시 모으고 있을 때 자신을 발견하고 이 궁전을 짓는 것을 도와준 남자였다. 미안해요, 여보. 잠시 옛날 생각에 잠겼네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여보. 이제 당신은 당신만의 궁전의 여왕이야. 태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 맞다. 박 부장님이 그러는데 2층 펜트하우스를 꼭 봐야겠다고 고집하는 예비 세입자가 있대.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비싼 값도 치를 의향이 있다더군. 당신이 직접 만나볼래? 아니면 박 부장님께 맡길까? 민지는 재킷을 여몄다. 그녀의 위험 있는 아우라가 다시 나타났다. 보게 해줘요. 그들이 누구든 돈을 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고객이죠. 하지만 일단 멀리서 지켜보고 싶어요. 아무나 우리의 걸작 유닛을 망가뜨리는 건 원치 않으니까.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로비로 잠깐 내려가서 접수 데스크 준비 상황도 확인할 겸 가보자. 그 손님들이 이미 도착해서 주차 중이라고 하네. 두 사람은 개인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지는 운명이 놀라운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래층에서는 검은색 렌터카 세단이 막 아파트 로비 구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차 안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진혁과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는데 여념이 없는 유라. 그리고 차창 너머로 건물의 웅장함에 연신 감탄하는 진혁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다. 대박, 진혁 씨. 이게 진짜 고급 빌딩이지. 유라가 반짝이는 눈으로 소리쳤다. 내 사격의 친구들이 내가 이 펜트하우스에 산다는 걸 알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임대료 낼 돈은 확실히 있는 거지? 진혁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았다. 충분해, 자기야. 걱정 마.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 진혁은 단지 허세를 부리기 위해 비상금을 모두 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잘 됐네. 뒷좌석에서 시어머니가 거들었다. 나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좀이 쑤신다. 우리 진혁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 박민지처럼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애랑은 다르다는 걸 말이야.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지는 태준과 함께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바로 그 순간 로비의 자동 유리문이 열렸다. 과거에서 온 세 사람이 잔뜩 멋을 부린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을 뒤집어 놓을 운명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지는 아직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로비의 공기는 마치 폭풍이 곧 닥칠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반짝이는 더 제니스타워의 대리석 로비 바닥 위로 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치 톱 모델처럼 걸었다. 선글라스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 머리 위로 일부러 걸쳐 놓았다. 오른손에는 눈에 띄는 색상의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기를 바라는 듯 했다. 1, 2, 3. 그 뒤를 진혁의 어머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따랐고 화려한 며느리의 스타일에 맞추려 애썼다. 한편 진혁은 자신감과는 거리가 먼 걸음으로 가장 뒤에서 걷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재킷 주머니를 더듬으며 지갑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로비의 냉방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지만 허영심과 유라의 성화에 못 이겨 이 호화로운 장소에 발을 들여놓고 만 것이다. 오빠, 좀 떳떳하게 걸어. 유라는 진혁이 몇 걸음 뒤처지는 것을 보고는 목소리는 낮췄지만 힘주어 속삭이며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우린 여기 펜트하우스 입주민이 될 사람들이야. 무슨 택배 배달 온 사람처럼 걷지 마. 창피하게 정말. 진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이 바싹 탔다. 자기야, 꼭 펜트하우스여야 해? 아까 브로슈어 보니까 임대료가 엄청 비싸던데. 내 말은 중간층에 있는 디럭스 타입도 아주 좋잖아. 전망도 똑같이 도시 전망이고 별 차이 없어. 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고 그 바람에 뒤따르던 시어머니가 그녀의 등에 부딪힐 뻔했다. 장난해, 지금? 내 사모님 모임 친구들. 남편은 광산사업가, 고위공무원, 수출입 회사 사장님들이야. 다들 펜트하우스나 고급 주택가에 산다고. 그런데 젊은 사업가 최진혁의 아내인 내가 무슨 비둘기장 같은 디럭스급에 살아. 친구들이 놀러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어 사랑하는 며느리를 변호했다. 유라 말이 맞다. 진혁아, 너 왜 그러니? 예쁜 아내한테는 그에 걸맞은 시설이 필요한 거야. 내 전처랑 똑같이 생각하지 마. 그 민지라는 애는 원래 촌스러워서 반지하 단칸방을 줘도 가만히 있었겠지만 우리 유라는 우리 집안의 자산이야. 여왕처럼 모셔야지. 네가 인색하게 굴면 복도 달아나는 법이야. 진혁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에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 사람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따르느라 자신의 복이 달아나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의 인쇄 사업은 부진했고 미수금이 쌓였으며 사브리나의 가족들에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아파트에 보증금을 내려고 막 온라인 대출까지 받은 참이었다. 네, 어머님. 그냥 제안만 해본 거예요. 진혁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들은 검은 화강암 벽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장식으로 매우 웅장해 보이는 접수 데스크로 다시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 몇 명이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유라는 접수 데스크 위에 가방을 살짝 던지듯 내려놓으며 쿵 소리를 내어 주변의 이목을 끌었다. 저기요, 맨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비어있는 거 맞죠? 제 남편이 필요하다면 연세로 현금 결제할 거예요. 유라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접수 직원은 유라의 말투에 조금 놀랐지만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더 제니스 타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상층의 로열 펜트하우스는 최근 전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유닛을 보시려면 먼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저희 시니어 에이전트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신원 확인,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우린 부자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려는 노숙자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내 아들은 사장이야. 돈이 많다고. 그냥 카드 긁으면 되는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굴어. 진혁은 어머니가 더 큰 소란을 피우기 전에 서둘러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다리는 걸 싫어하셔서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최진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혁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다. 접수 직원이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유라는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며
높고 호화로운 로비 천장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새 아파트에 와 있어요. 대박. 엄청 고급스럽죠. 우리 남편이 최고라니까요. 제가 평범한 집에 사는 걸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열쇠 받으면 바로 하우스 투어 할게요. 유라는 꾸며낸 애교 섞인 말투로 카메라를 향해 제잘거렸다. 진혁은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민지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민지는 결코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진혁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비를 아껴 저축하기도 했다. 그때는 민지가 지루하고 사교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유라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빚에 쪼들리게 되자 민지의 소박함이 말하지 못한 후회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아, 저기요. 유라가 갑자기 접수 직원에게 물으며 진혁의 상념을 깨뜨렸다. 여기 이웃들은 괜찮은가요? 제 말은 우리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냐고요. 옆집 사람이 촌스럽거나 시끄러우면 정말 싫거든요. 접수 직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고객님. 이곳 펜트하우스의 입주민들은 매우 엄선된 분들입니다. 심지어 이 건물의 소유주께서도 같은 층에 있는 개인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십니다. 그분은 매우 품격 있는 분이시죠. 그래야지. 그게 바로 우리 수준이지. 어머님. 유라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툭 쳤다. 어쩌면 이 건물 주인이랑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네. 진혁 씨랑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얘야. 그게 바로 상류층의 교류라는 거지. 예전에 민진의 동네처럼 야채 행상이나 드나드는 곳과는 차원이 다르지. 그들은 과거를 비웃으며 작게 웃었다. 자신들이 그토록 희망을 품고 이야기하는 건물의 소유주가 사실은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운명은 잠시 후 그들의 허식을 벗겨낼 가장 큰 연극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듯했다. 최진혁 고객님, 강유라 고객님,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린 남자 마케팅 직원이 불렀다. 이쪽으로 오시죠. 유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직원을 따라 돌아서는 순간 로비 한쪽 구석에서 개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하지만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수다를 떨던 유라와 진혁은 누가 방금 나왔는지 보지 못했다. 그들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운명의 심연은 이미 너무나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대리라는 이름의 마케팅 직원은 그 작은 무리를 금빛 대리석 벽으로 된 엘리베이터 복도로 안내했다. 그는 상층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과 개인 피트니스 센터 시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내에서는 쓸 필요도 없는 선글라스 위치를 가끔 고쳤었다. 한편 진혁의 어머니는 복도 구석에 있는 거대한 꽃병이 진짜인지 확인하느라 만져보기에 바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는 펜트하우스와 VIP 입주민 전용이므로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됩니다. 이대리가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누르며 설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표시등이 켜지는 순간 그들의 주인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쏠렸다. 눈에 띄는 무늬 없이 단정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옆에 있는 남자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성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남성은 가끔 휴대폰에 무언가를 메모했다. 그들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진혁이었다.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핏기를 완전히 잃었다. 심장은 사랑에 빠졌을 때가 아니라 두려움과 창피함이 뒤섞여 미친 듯이 뛰었다. 민지.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 이름이 불리자 유라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크림색 옷을 입은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잠시 후 그녀의 입술이 경멸적인 미소로 비틀어졌다. 어머나, 세상 참 좁네, 자기야.
유라의 앙칼진 목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일부러 다가가 민지와의 거리를 좁혔다. 민지는 태준과의 대화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길 잃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롭게 꿰뚫는 듯했다. 5년 전 항상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던 민지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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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라가 팔짱을 끼고 거친 평가의 눈빛으로 민지를 쳐다보았다. 설마 이 비싼 건물에서 보험 영업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청소부라도 됐나? 시어머니는 즉시 앞으로 나서 며느리 옆에 섰다. 그녀는 마치 불쾌한 냄새라도 나는 듯 코를 찡그렸다. 민지의 몸에서는 부드럽고 값비싼 바닐라 향수 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갑자기 공기가 탁해지더라니.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비꼬았다. 알고 보니 실패한 과거의 냄새가 진동을 했네. 좀 비켜줄래? 성공한 사람들 길 막지 말고. 진혁은 어머니 뒤에서 그저 얼어붙은 채 서서 감히 민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왜소하게 느껴졌다. 민지는 시어머니처럼 금붙이를 주렁주렁 달거나 유라처럼 커다란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들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옷을 입었지만 전처에게서는 강한 위험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패닉에 빠진 진혁의 뇌는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민지가 분명 어려운 처지일 것이라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기대는 쪽을 택했다. 민지 옆에 서 있던 태준의 턱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이미 주먹을 쥔 채 눈앞에 있는 두 여자의 무례함을 꾸짖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지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자신의 건물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태준이 입을 열기 시작했지만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팔을 잡으며 그를 제지했다. 민지는 태준에게 고개를 저으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민지는 시어머니와 유라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단지 차갑고 무미건조한 어조만이 담겨 있었다. 지나가세요, 어머님. 유라 씨, 이 복도는 우리 모두가 지나가기에 충분히 넓어요. 저는 누구의 길도 막고 있지 않아요. 치, 고상한 척은. 유라가 누나를 굴리며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진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요, 자기야. 계속 쳐다보지 마. 가난이 오물라. 우린 우리만의 궁전을 보러 위로 올라가야 하잖아. 시어머니는 옆으로 작게 침을 뱉었다. 다행히 대리석 바닥에는 닿지 않았지만 혐오감을 드러내는 표시였다. 기억해 박민지. 나중에 여기서 우리 사는 거 보고 진혁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구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린 너 모르는 척할 거니까. 민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미소였다. 물론이죠, 어머님. 어머님 아드님께서는 단 한 푼도 구걸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그럼 투어 잘 즐기세요. 아까부터 가족 드라마를 보며 어색해하던 마케팅 직원. 이 대리는 서둘러 고객들을 이미 열려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안내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고객님, 엘리베이터 준비됐습니다. 진혁의 일행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유라는 민지를 향해 조롱하는 듯한 몸짓으로 손을 흔들었다. 한편 진혁은 자신이 버렸던 여자와의 마지막 눈 맞춤을 피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 위쪽에 디지털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떠난 후 로비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왜 가만히 있었어, 여보? 저 사람들 입은 완전 독이라고. 당장 경비 불러서 저 사람들 끌어내고 싶었는데. 태준이 짜증스럽게 투덜거렸다. 민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블릿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방금의 모욕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듯. 그녀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며 전 남편이 향하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상태를 확인했다. 로비에서 화를 내봤자 우리 수준만 그들과 똑같이 낮아질 뿐이에요, 여보. 민지가 현명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남편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일단 높이 날개 놔둬요. 오만함으로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자신들이 달고 있는 날개가 가짜라는 걸 깨달았을 때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민지는 진혁을 태운 엘리베이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등기부등본이 우리 금고에 있는 곳에서 재산을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최고의 코미디 아니에요?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감탄의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그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 당신의 인내심은 무서울 정도야, 여보. 가요, 여보. CCTV 관제실로 가요. 민지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말했다. 우리의 특별한 손님들이 합당한 서비스와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한편 쏜살같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라는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었다. 아, 진짜 재수 없어. 기분만 망쳤네. 유라가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을 보며 투덜거렸다. 근데 자기야, 아까 걔 옷 봤어? 무슨 시장에서 파는 천처럼 완전 밋밋하던데 당신이랑 이혼하고 엄청 고생하나 봐. 응, 그런가 보네. 진혁이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아까 민지 옆에 있던 남자가 찬 시계를 언뜻 보았다. 진혁은 그 시계를 알았다. 36평형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한정판 에디션이었다. 그 남자는 누구지? 민지가 가난하다면 왜 옆에 있는 남자는 그런 사치품을 차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진혁의 평정심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 답을 찾기가 너무 두려웠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최상층에서 열렸다. 진정한 부의 광경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환상 속에 그들을 가둘 준비를 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수다스럽던 유라와 시어머니의 입이 순간적으로 닫혔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경이로움 때문이었다. 그들 앞에는 현재 자신들이 사는 월세방의 3배는 좋게 될 법한 넓은 펜트하우스 거실이 펼쳐져 있었다. 금빛 무늬가 있는 하얀 대리석 바닥은 6m 높이의 천장에 아름답게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했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끝에서 끝까지 뻗어 있어 발 아래로 펼쳐진 대도시의 숨막히는 전경을 보여주었다. 옅은 구름이 시선과 평행하게 보여 마치 하늘 궁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탄성을 질렀다. 그녀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다. 거실 중앙에 놓인 매우 푹신해 보이는 크림색 가죽 소파를 만질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지상낙원이구나. 얘야. 이 소파 하나만 해도 우리 이웃집 차보다 비싸겠다. 유라도 지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큰 창가로 달려가 마치 도시 전체를 껴안으려는 듯 양팔을 벌렸다. 미쳤어, 미쳤어. 이게 사는 거지, 자기야. 그녀가 환희에 차소리쳤다. 그녀는 빙글 돌았고 드레스 자락이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는 욕으로 가득 찬 반짝이는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이것 봐, 자기야. 이 풍경은 내 SNS 광고 사진 배경으로 딱이야. 난 몰라. 우리 무조건 여기서 살아야 해. 마케팅 직원 이대리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화려함에 쉽게 눈이 머는 고객들을 상대하기 위해 훈련된 전문적인 미소였다. 이곳은 로열 스위트 타입입니다. 면적은 350제곱미터, 약 105평이며 스마트 홈 시스템, 욕실이 딸린 침실 3개, 개인 서재, 그리고 필요시 헬리패드 전용 출입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헬리패드. 시어머니가 기쁨에 겨워 외쳤다. 그녀는 진혁의 어깨를 세게 쳤다. 들었니, 진혁아? 헬리패드. 나중에 우리가 크게 성공하면 헬리콥터 사서 위에 주차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어휴, 동네 야채 장수 아줌마가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곳에 사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간다. 아마 심장마비 걸릴걸. 진혁은 얼굴에 경직된 미소를 억지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은 방금 이대리에게서
받은 가격 안내서를 꽉 쥐고 있었다. 거기에 적힌 숫자들은 그를 메스껍게 만들었다. 연간 임대료는 그의 인쇄 사업이 잘 될 경우 2년치 매출과 맞먹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사업이 완전히 막힌 상태였다. 오빠 왜 그렇게 가만히 서 있어? 사진 좀 찍어줘. 유라가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바 테이블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포즈를 취하며 졸랐다. 빨리 우아하게 보이게 구도 잘 잡아서. 진혁은 힘없는 걸음으로 따랐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마치 세상의 여왕인 양 바쁘게 포즈를 취하는 아내를 찍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온라인 대출 앱의 알림이 언뜻 나타났다. 오늘이 대출 상환 만기일입니다. 연체되지 않도록 즉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은 유라가 보기 전에 서둘러 그 알림을 밀어버렸다. 좋습니다. 이 대리님. 진혁이 목소리를 무겁고 위험있게 만들려고 애쓰며 말했다. 등에는 식은땀이 계속 흘렀지만 그런데 혹시 현금으로 지불하면 특별 할인이 있습니까? 제 말은 1년치를 선납하면요. 유라는 할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는 듯 즉시 눈을 흘겼다. 오빠, 창피하게 왜 그래? 부자가 무슨 시장에서 고추 사듯이 할인을 요구해. 그냥 내, 왜 그래? 당신 사장이잖아. 이 대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1년치 현금 선납의 경우 물론 약간의 할인이 있습니다. 고객님. 하지만 이 건물의 경영 방침이 매우 엄격합니다. 임대료 외에 3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오늘 바로 예치하셔야 이 유닛을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습니다. 3개월치요. 진혁은 숨이 대섰다. 오늘 당장 수억 원이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거 별거 아니네. 시어머니가 거만하게 말을 잘랐다. 그녀는 수입 주방기기가 갖춰진 주방을 둘러보며 걸었다. 그냥 내, 진혁아, 고민하지 마. 이건 우리 가족의 품격을 위한 거야. 아까 만난 내 전처랑 같은 취급받고 싶지 않지. 걔 봐. 옷 입은 것만 봐도 뻔하잖아. 여긴 꿈도 못 꾸래야. 유라는 바의자에서 내려와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았다. 맞아 오빠. 아까 아래층에서 민지 씨 봤잖아. 걔가 우리가 이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 알면 얼마나 배 아파할지 눈에 선하다. 이건 증명이야, 오빠. 당신이 올바른 여자를 선택했다는 증명. 나는 다이아몬드야.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허름한 상가가 아니라 호화로운 보관함이 필요하다고. 유라의 말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칭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혁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진혁은 짙은 화장을 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쁘긴 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의 목을 조르는 비용을 요구했다. 비싼 거 사지 않아도 돼요, 여보. 그 돈은 모아서 사업 자금으로 써요. 라고 항상 말하던 예전의 민지와는 달랐다. 알았어, 자기야. 어떻게든 해볼게. 진혁이 자신의 자존심에 굴복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 대리는 시계를 보았다. 좋습니다. 두 분께서는 먼저 주 침실을 둘러보시죠. 마침 열쇠가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잠시 나가서 제 매니저님께 이 유닛의 계약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다른 관심 고객께서도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고객이라고요? 유라가 당황했다.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이건 내 거라고요. 오빠, 빨리 송금해. 나중에 뺏기지 말고. 먼저 풍경을 즐기고 계십시오. 고객님,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 대리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고는 펜트하우스 유닛 밖으로 물러났다. 이 대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는 즉시 신발을 벗어 문 근처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아이고, 이 하이힐 때문에 발 아파 죽겠네. 진혁아, 욕실 좀 확인해봐. 욕조 있니? 오늘 밤에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그고 싶다. 진혁은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렸다. 어머니, 아직 우리 정식으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에이, 곧 우리 것이 될 텐데 뭐. 유라가 가볍게 대꾸했다. 그녀는 주 침실로 걸어갔다. 오빠, 이리 와봐. 이 방 진짜 대박이야.
침대는 킹사이즈고 개인 발코니도 있어. 매우 호화로운 주침실 안에서 유라는 푹신한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크게 웃었다. 텅 빈 승리의 웃음이었다. 서울의 여왕이 된 기분이야. 오빠, 날 여기까지 데려오다니 정말 대단해.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했어. 진혁은 침실 문지방에 서서 침대 위에서 뒹구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고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화면의 숫자는 처참했다. 그는 머리를 굴렸다.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의 집 문서를 몰래 담보로 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 사악하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이 허영심을 위해 진혁은 어떤 어리석은 짓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같은 건물의 다른 방에서는 한 쌍의 눈이 고해상도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는 편안한 집무용 의자에 앉아 따뜻한 제스민 차를 마시고 있었다. 화면에는 펜트하우스 주방의 냉장고를 열어보려는 시어머니와 침대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유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것들 좀 봐요, 여보. 민지가 옆에 서 있는 태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하네. 벼랑 끝에서 춤추고 있는 줄도 모르고. 태준은 전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 어머님은 방금 광택낸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에 신발을 벗어 던지네. 정말 예의가 없군. 내버려둬요. 민지는 옅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환상 속에서 최대한 높이 날게 놔둬요. 5분만 더. 5분 뒤면 박 부장님이 들어가서 그들의 달콤한 꿈을 깨워줄 거예요. 모니터 화면에는 진혁이 펜트하우스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거리며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다. 민지는 전 남편이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좀 안 됐어. 민지가 중얼거렸다. 그저 허세라는 이름의 블랙홀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 그건 그의 선택이야. 여보. 태준이 상기시켰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소유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줄 차례야. 펜트하우스에서는 유라가 남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혁 씨. 이리 와서 발코니에서 셀카 찍자. 그 외침은 호화로운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고 곧 그들의 자존심 추락의 말없는 증인이 될 것이다. 진혁은 좌절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친구는 돈 빌려주기를 거절했다. 그는 긴 숨을 들이쉬고 다시 가짜 미소의 가면을 쓴 채 자신에게 세상을 요구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응, 자기야, 갈게. 진혁이 발코니로 향하며 대답했다.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진실의 순간이 초 단위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관제실에서 태주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시선은 펜트하우스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모니터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화면 속 진혁의 어머니는 태연하게 큰 가방에서 과자 봉지를 꺼내 개걸스럽게 먹고는 손가락에 묻은 부스러기를 수입 크림색 가죽 소파 틈새에 아무렇지 않게 털어넣었다. 이건 너무하잖아. 민지, 당신 전 시어머니 행동 좀 봐.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참느라 떨렸다. 저 소파는 수억 원짜리야. 이탈리아에서 특별 주문한 건데 저 여자는 무슨 동네 분식집 의자 다루듯 하잖아. 당장 경비원들한테 저 사람들 끌어내라고 명령하겠어. 이건 재물 손괴야. 태주는 보안실에 연락하기 위해 수화기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민지의 부드러운 손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민지는 차분하지만 통제력 있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진정해요, 여보. 성급하게 굴지 말아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폭력적으로 그들을 쫓아낸다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할 거예요. 건물 주인이 오만하다고 온갖 곳에 떠들고 다니겠죠. 우린 그런 싸구려 드라마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지, 그들은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이제는 당신의 집을 더럽히고 있잖아. 태준이 항의했다.
바로 그거예요, 여보. 민지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1000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일단 기고만장하게 놔둬요. 저 소파도, 저 경치도, 저 화려함도 모두 자기들 것이라고 느끼게 놔두는 거예요. 소유했다고 느낄수록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까요. 정신적인 형벌이 경비원에게 쫓겨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법이죠. 민지는 다시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게다가 곧 이대리가 지불을 요구하러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 파멸의 제일 막이죠. 한편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작은 파티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유라는 이미 방 구석구석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후였다. 그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아파트 브로슈어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어유, 어머님. 나중에 우리 여기 이사 오면 자주 놀러 오셔야 해요. 여기서 대가족 모임 열어서 우리 험담하던 고모들이 진혁 씨 성공한 거 보고 입 다물게 만들자고요. 유라가 자랑스러운 어조로 제잘거렸다. 당연하지, 얘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넌 우리 진혁이에게 복덩이야. 옛날 그 민지랑은 다르지. 걔는 부름만 몰고 다녔잖아. 시어머니가 과자를 오물거리며 대꾸했다. 진혁아.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니? 에어컨이 약한가? 창가에 서 있던 진혁은 깜짝 놀라 흠칫했다. 그는 서둘러 이마에 땀을 닦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사실은 몇 분 안에 수억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다. 갑자기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다. 마케팅 직원 이대리가 손에 카드 단말기와 두꺼운 계약서 파일을 들고 다시 들어왔다. 이대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더 날카롭고 전문적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진혁 고객님, 강유라 고객님. 이대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좋은 소식은 이 유닛이 아직 계약 가능하며 제 매니저님께서 오늘 하루 고객님을 위해 특별히 잡아두는 것을 승인하셨습니다. 와, 잘됐다. 유라가 기뻐하며 외쳤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진혁의 팔에 매달렸다. 거봐요, 오빠.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니까. 자, 오빠, 빨리 결제해. 나 이 아파트 열쇠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고 싶어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이대리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카드 단말기를 올려놓았다. 저희 회사 절차에 따라 이 로열 펜트하우스 유닛을 확보하시려면 보증금과 첫 달 임대료를 지금 즉시 선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총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진혁 고객님. 그 차가운 방은 진혁에게 갑자기 오븐처럼 느껴졌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카드 단말기를 쳐다보았다. 1억 5천만 원이요? 진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되물었다. 혹시 내일 송금하면 안 될까요? 오늘 제 이체 한도가 꽉 찬 것 같아서요. 유라가 남편의 옆구리를 세게 찔렀다. 오빠, 창피하게 왜 그래? 당신 한도 높은 플래티넘 카드 있잖아. 그걸로 일단 긁어. 진혁은 얼굴을 찡그렸다. 유라가 말하는 신용카드는 사실 지난달 그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느라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마케팅 직원 앞에서, 특히 어머니 앞에서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아, 맞다. 잠깐만.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졌다. 그는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냈다. 속으로 그는 은행 시스템에 기적적인 오류가 생겨 거래가 승인되기를 기도했다. 이대리는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다. 이대리의 손가락이 숫자 버튼 위에서 춤을 추며 금액을 입력한 뒤 단말기를 진혁 앞으로 내밀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진혁은 망설이며 6자리 숫자를 눌렀다. 영수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카드 단말기 화면이 붉게 빛났다. 그곳에는 짧지만 치명적인 메시지가 나타났다. 거래 거절. 죄송합니다, 고객님.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이대리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유라는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아니, 왜 거절돼? 오빠, 긴장해서 비밀번호 잘못 입력한 거 아니야? 아마 칩이 더러워서 그럴 거야. 진혁이 당황하며 둘러댔다. 이대리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대리가 다시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거래의 거절. 시어머니는 점점 참을성을 잃어갔다. 아유, 진혁아, 다른 카드로 하면 되잖아. 왜 엄마 속을 태워? 사장님 카드가 안 긁히는 게 말이 돼. 진혁의 얼굴은 이제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다른 은행의 체크카드를 꺼냈다. 잔고가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그의 주거래 통장 카드였다. 그는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시간을 끄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걸로 해보세요. 진혁이 힘없이 말했다. 이대리가 카드를 긁었다. 진혁이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다시 한번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삑삑, 잔액 부족. 이번에는 이대리가 더 이상 친절하게 웃지 않았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진혁을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최진혁 고객님. 이 카드는 이 거래를 하기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다른 카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약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유라는 눈을 부릅떴다. 그녀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붉어졌다. 취소? 무슨 소리야? 최진혁 씨, 당신 지금 나한테 아파트 빌려줄 생각 있긴 한 거야? 왜 카드마다 다 안 되는 건데? 우리 여기 못 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자기야. 분명 은행 시스템이 다운된 걸 거야. 진혁이 변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박 대리님, 제 생각엔 분명 돈은 있는데 네트워크 오류인 것 같습니다. 5분 더 기다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 이 대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투는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유닛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곧 이곳을 둘러볼 다른 VVIP 고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VVIP 고객이 누군데? 시어머니가 기분이 상한 듯 퉁명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VIP 아니야? 내 아들은 부자라고. 관제실에서 민지는 진혁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여보.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태준에게 말했다. 이 대리는 자기 역할을 잘 해냈어요. 이제 이 혼란을 정리하러 건물 주인이 직접 나설 차례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킷을 바로잡았다. 가자. 그들이 VVIP 고객이자 이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의 표정이 정말 기대되는군. 민지와 태준은 관제실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펜트하우스 유닛을 향해 단호했다. 화를 내거나 소리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진혁과 그의 가족들의 오만함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겸손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 진정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감탄과 헛된 희망으로 가득 찼던 펜트하우스 안의 분위기는 이제 진혁에게 작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거래 실패를 알리는 카드 단말기의 삐 소리는 마치 그의 자존심의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망치 소리 같았다. 굵은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려 이제는 목을 조르는 듯한 비싼 셔츠에 깃을 적셨다. 오빠, 동상처럼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뭐라도 해봐. 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 긴장된 정적을 깼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발로 대리석 바닥을 거칠게 쿵쿵 빌었다. 정말 창피해 죽겠네. 사장님, 신용카드에 잔고가 없는 게 말이 돼? 일부러 이 싸구려 영업사원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마케팅 직원 이대리는 싸구려 영업사원이라는 말을 듣고 긴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매우 차갑게 느껴지는 전문적인 미소를 유지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는 단지 절차를 따를 뿐입니다. 결제가 실패하면 이 유닛을 더 이상 잡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즉시 앞으로 나서 금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이대리의 얼굴을 가리켰다. 어이, 총각, 말 조심해. 함부로 내 아들 카드가 비었다고 말하지 마.
당신네 기계가 고장났거나 이 건물 인터넷이 구린 거겠지. 내 아들은 수십억대 자산가야. 아마 정기예금에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 못 찾는 것뿐이라고. 당신이 부자들의 돈에 대해 뭘 알아? 진혁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구명보트처럼 붙잡았다. 맞습니다. 이 대리님, 제 자금 대부분이 장기 예금과 해외 주식에 있습니다. 오늘 보통 예금 계좌로 옮기는 걸 깜빡했네요. 이렇게 하죠. 일시간만 주세요. 제 재무비서에게 전화해서 수동 이체를 처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최진혁 고객님. 고객님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지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유닛은 자동으로 다른 대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대리는 허리에 찬 무전기를 들고 경비를 부를 준비를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 VVIP 손님이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신속히 퇴실해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퇴실이라는 말을 듣자 유라의 감정이 폭발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아파트 브로슈어를 집어 이대리의 얼굴에 던졌다. 두꺼운 종이가 이대리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흩어졌다. 어디서 감히 나를 쫓아내.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예쁜 얼굴은 이제 무섭게 보였다. 내 남편이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내깟놈 자존심 따위는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어. 당장 내 매니저 불러와. 나 컴플레인 걸 거야. 감히 펜트하우스 입주 예정자를 모욕한 죄로 오늘 너를 해고시키고 말겠어. 진혁은 죽을 만큼 당황했다. 그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유라의 팔을 뒤로 잡아당겼다. 자기야, 진정해. 소리 지르지 마.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 놔. 유라가 진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이 물러터진 거야. 아내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어? 저 자식 뺨이라도 때렸어야지. 당신 아는 고위 공무원 친구들한테 전화해. 우리가 여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하라고. 소라는 점점 더 커졌다. 시어머니도 소리를 지르며 이대리가 자신들을 속이기 위해 고장난 카드 단말기로 바꿔치기 했다고 비난했다. 진혁은 변호를 요구하는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민지의 모습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금의 유라의 난폭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대리가 무전기의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무슨 소란입니까? 무겁고 위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며 유라의 비명과 시어머니의 불평을 즉시 잠재웠다.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겨져 있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박성만 총괄 매니저라고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등을 뒤로 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이 대리는 안도한 듯 즉시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안녕하십니까, 박 부장님.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이 고객님께서 결제 카드가 여러 번 거절되었는데도 퇴실을 거부하시고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은 진혁, 유라, 그리고 시어머니를 차례로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지갑 속과 그들의 너덜너덜한 자존심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엑스레이 같았다. 아, 그래서 우리 건물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이 바로 이분들이었군요. 박 부장님이 차갑게 물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유라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박 부장님이 소비자로서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왔다고 착각했다. 유라는 즉시 가련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다. 아, 여기 사장님이 오셨네. 부장님, 이 직원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유라가 이대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소연했다. 무슨 은행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쫓아내요. 우린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부장님, 제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예요.
저희 이 유닛 1년치 현금으로 계약할 거라고요. 근데 당신들 서비스는 최악이네요. 저 아는 변호사 많아요. 이 건물 고소할 수도 있다고요. 시어머니도 친한 척하며 거들었다. 맞아요, 부장님. 보상이라도 해주셔야죠. 웰컴 드링크 한 잔도 안 주면서 무슨 빚쟁이처럼 계속 돈만 재촉하잖아요. 우리 아들 진혁이는 돈이 썩어 넘치는데 말이에요. 박 부장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도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대리석 테이블로 다가가 아까 유라가 이 대리의 얼굴에 던졌던 브로슈어를 집어 손수건으로 닦았다. 마치 그 브로슈어가 방금 역겨운 오물에 닿기라도 한 것처럼. 고객님들, 박 부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느껴졌다. 이 건물에서는 존중을 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의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최진혁 고객님의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거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사실입니다. 진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이 큰 소리로 언급되자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법적 고소에 관해서는 박 부장님이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희는 고객님께서 저희 직원에게 브로슈어를 던지는 행동을 녹화한 완전한 CCTV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폭행 및 경미한 상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법적 절차를 밟아드릴까요? 유라는 입을 떡 벌렸다. 방금까지 거침없이 욕을 퍼붓던 그녀의 입은 이제 굳게 닫혔다. 그녀의 기세는 즉시 꺾였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다. 우린 손님이잖아요. 손님은 초대받았거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사님. 박 부장님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이제 이 방을 떠나주십시오. 이 건물의 소유주이자 이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신 분께서 문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갑작스러운 점검을 원하시는데 자신의 개인 자산 안에 쓰레기, 아니 관련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건물, 소유주요? 진혁이 나지막이 되물었다. 그의 눈에 약간의 희망이 서렸다. 박 부장님, 혹시 제가 그 소유주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제 사업 파트너일지도 모릅니다. 저 부동산 사업가들 많이 알거든요. 제 이름 최진혁이라고 전해주십시오. 혹시 아나요? 그분이 편의를 봐주실지. 유라도 다시 기운을 차렸다. 맞아요. 분명 진혁 씨 아는 사람일 거야. 부자들 세계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부장님, 우리끼리 같은 레벨끼리 이야기하게요. 나중에 부장님만 상사한테 친구 쫓아냈다고 혼날걸요. 박 부장님은 진혁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연민과 재미가 섞인 표정이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마침 잘 됐군요. 박 부장님이 말했다. 그분께서는 최진혁 고객님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고객님의 가족까지도요. 진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구지? 그는 생각했다. 박 회장님, 아니면 이 사장님, 아버지의 옛 사업 파트너들인가? 그럼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유라가 이겼다는 생각에 참지 못하고 재촉했다. 왜 이렇게 꾸물거려요? 박 부장님은 문 옆에 경비원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활짝 열어드려라. 더 제니스타워의 소유주님을 맞이해라. 커다란 이중문이 완전히 밀려 열렸다. 복도에서 들어온 빛이 문지방에 당당하게 서 있는 두 개의 실루엣을 비췄다. 묵직한 남성 구두 소리와 함께 느리지만 단호한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방 안의 빗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진혁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 먼지가 되어버렸다. 그의 무릎에 힘이 완전히 풀렸다. 그곳에는 민지가 서 있었다. 초라한 민지도 나약한 민지도 아니었다. 절대적인 권력의 아우라를 뿜어내며 턱을 치켜든 당당한 민지였다. 그녀의 옆에는 충실한 보호자처럼 태준이 서 있었다. 유라는 눈을 부릅떴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너? 그녀가 충격에 빠져 소리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며
민지를 가리켰다. 내가 왜 여기 있어? 한여로 취직이라도 하러 왔어? 박 부장님이 즉시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그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자신의 손님을 소개했다. 박민지 회장님, 김태준 사장님, 환영합니다. 모든 직원이 회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즉시 그 방을 감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유라의 입은 떡 벌어졌고 시어머니는 과자 봉지를 든 채로 얼어붙었으며 진혁은 자신이 서 있던 바닥이 방금 무너져 자신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깬 것은 폭발음이 아니라 어색하고 억지스러운 유라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였다. 그녀는 배를 잡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농담이라도 들은 듯 눈물이 나올 때까지 깔깔거렸다. 그녀는 박 부장님을 가리켰다가 여전히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지를 가리켰다. 배 아파. 연기들 정말 대상감이네. 유라가 억지 웃음 사이로 외쳤다. 그녀는 조롱하는 눈빛으로 민지를 쳐다보았다. 어이, 거지 과부. 이 늙은 아저씨한테 얼마 줬어? 이 건물이 내 거라고 말해주는 대가로 10만 원 아니면 도시락? 진짜 나한테 잘 보이려는 네 노력. 정말 눈물겹다. 아까 충격에 빠졌던 시어머니도 이제 유라의 맹목적인 확신에 전염되었다. 긴장했던 그녀의 얼굴이 다시 풀리며 특유의 경멸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얼굴 앞에서 손을 휘휘저었다. 어휴, 난 또 진짜인 줄 알았네.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유라 말이 맞아. 어떻게 민지 따위가 이렇게 큰 건물을 가져. 예전에 쌀도 외상으로 사던 애가 무슨 고급 아파트를 소유해. 민지야, 민지야. 정신 차려, 얘야. 망상 좀 그만하고. 그러나 진혁은 웃지 않았다. 전혀. 그의 눈은 민지의 약지에 끼인 다이아몬드 반지, 태준이 든 진품 가죽 서류 가방,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 있는 아우라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혁은 민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는 민지가 거짓말에 서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혁을 더욱 두렵게 만든 것은 박 부장님과 이 대리가 민지에게 보이는 진정한 복종심이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보내는 순수한 존경심이었다. 유라야, 어머님 조용히 좀 하세요. 진혁이 목이 막힌 사람처럼 힘겹게 속삭였다. 왜 조용히 해? 이 사기꾼 가면이나 벗겨버리자고. 유라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민지에게 다가갔다. 어이, 박민지, 왜 아무 말도 못해? 거짓말 들통나서 창피해. 그냥 인정하는 게 어때? 넌 분명 여기 청소부인데 사장님 열쇠 훔쳐서 폼 잡는 거지? 아니면 혹시 이 건물 주인 영감님의 첩이라도 된 건가? 박 부장님은 유라의 무례함에 호통을 치려 했다. 그러나 민지가 손을 살짝 들어 매니저에게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무나 평온하지만 심장 깊숙이까지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천천히 민지는 미소 지었다. 친절한 미소가 아니라 연민의 미소였다. 계속해봐, 유라씨. 민지가 낮지만 방 안에 선명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 더러운 머릿속에 있는 거 전부 다 쏟아내봐. 네가 말을 많이 할수록 이 방에서 진짜 천한 사람이 누군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니까. 민지는 더 이상 유라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유라를 지나쳐 아까 시어머니가 앉아서 과자를 먹던 소파로 여유롭게 걸어갔다. 민지는 손끝으로 소파의 가죽 표면을 쓸어본 뒤 그곳에 흩어져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보았다. 박 부장님, 민지가 돌아보지 않고 불렀다. 네, 회장님. 박 부장님이 재빠르게 대답했다. 이 이탈리아 수입 체스터필드 소파가 싸구려 음식 부스러기로 더러워졌군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다. 기록해두세요. 이 소파는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기부해버리세요. 제 펜트하우스에 예의 없는 사람이 앉았던 물건이 있는 건 싫으니까요. 벼락. 그 말은 시어머니의 가슴에 정확히 내리꽂혔다. 그 늙은 여인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어쭈,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더럽다는 거야? 내가 내 전 시어머니야. 손에 입을 맞춰도 시원찮을 판에 모욕을 해. 전 시어머니여. 민지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썹 한쪽이 올라갔다. 죄송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5년 전에 어머님께서 직접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어머님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무슨 근거로 제 자산을 더럽히는 불청객을 존중해야 하죠? 무시당했다고 느낀 유라가 다시 소리쳤다. 어이, 권력 있는 척 좀 하지 마. 이 건물이 내 거라는 증거가 어딨어. 어딨냐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아내 곁을 지키던 태준이 드디어 들고 있던 작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는 금박 로고가 찍힌 짙은 남색 표지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진혁 앞에 대리석 테이블 위로 던졌다. 탁! 서류가 떨어지는 소리에 진혁이 깜짝 놀랐다. 열어봐, 최진혁. 태준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내 아내가 증거가 필요하다잖아. 그녀가 현실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똑똑히 읽어줘. 진혁의 손은 그 서류를 잡을 때 심하게 떨렸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그는 첫 장을 넘겼다. 그것은 박민지 이름으로 된 집합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이었다. 단지 한 채만이 아니었다. 더 제니스 타워 전체를 관리하는 법인의 소유권 증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진혁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숨이 부섰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마치 그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춤추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진혁이 나지막이 신음했다. 그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는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유라는 남편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다. 뭐야, 오빠, 왜 갑자기 힘이 빠져? 그녀는 거기 쓰인 글씨를 읽었고 눈이 완벽하게 동그래졌다. 그녀는 페이지를 앞뒤로 넘기며 허점을 찾고 위조의 흔적을 찾았지만 모든 것이 진짜였다. 법무사의 직인, 공무원의 서명, 그리고 그곳에는 박민지의 이름이 대표이사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가짜지. 너 등기부등본 위조한 거지?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너 같은 거지가 이 모든 걸 가질 수 없어. 죽도록 일한 최진혁 씨도 못 사는데 네가 어떻게. 민지는 이제 비참해 보이는 세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우아했지만 위협적으로 들렸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유라 씨, 진혁 씨. 민지가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예전에 당신들은 내가 돈이 없다고 쓰레기처럼 버렸지. 나를 짐이라고 했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어. 민지는 양팔을 벌려 주변의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움을 보여주었다. 이제 나는 당신들이 그토록 탐내던 건물, 당신들이 소유한 척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던 바로 그곳의 주인으로 서 있어. 반면에 당신들은 계약금도 못 내는 실패한 임차인으로 여기 서 있지. 신용카드는 거절당하고 잔고는 부족하고 태도는 최악이고. 진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후회의 눈물이 그의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그의 수치심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지구가 자신을 삼켜버렸으면 하고 바랐다. 그는 자신이 낭비벽이 심한 유라를 위해 경멸하고 버렸던 여자가 실은 세상을 정복할 능력이 있는 여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증거를 본 시어머니는 즉시 태도를 180도 바꿨다. 그녀의 아첨하는 본성이 즉시 드러났다. 그녀는 애처로운 얼굴로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민지야, 내 딸아. 시어머니가 꾸며낸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얘야. 아까는 그냥 농담한 거야. 난 내가 성공할 줄 알았어. 내 기도가 항상 너와 함께 했잖니. 어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큰 회장님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민지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시어머니가 손대기 전에 자신의 손을 뺐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 연극은 그만두시죠, 어머님. 공연표는 매진됐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시어머니가 아첨하는 것을 본 유라는 더욱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그녀의 높은 자존심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등기부등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굿을 했거나 더러운 돈으로 번 거겠지. 유라가 맹목적으로 소리쳤다. 진혁 씨, 가자. 이 저주받은 곳에 더는 있기 싫어. 정신적 빈곤의 냄새가 진동을 해. 잠깐. 진혁이 힘겹게 일어서려 할 때 태준이 막아섰다. 태준은 진혁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가도 좋지만 한 가지 일을 해결한 후에 가야 할 겁니다. 무슨 일도? 유라가 쏘아붙였다. 당신들은 개인 사유지에 무단 침입했고 소란을 피웠으며 시설물을 더럽혔고 제 직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태준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박 부장님, 오늘 그들이 야기한 물질적, 비물질적 손해를 계산해 주십시오. 소파 청소 비용과 브로슈어로 맞은 이 대리의 정신과 상담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박 부장님이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손해배상액은 약 5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외쳤다. 500만 원? 날강도들아. 우린 그냥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이야.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을 부를까요? 태준이 차갑게 위협했다. 선택하세요. 벌금을 내고 조용히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끌려나가 돈 없어서 고급 아파트에서 행패 부린 가족으로 뉴스에 나오시겠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경찰이 온다는 위협에 유라의 기세는 즉시 꺾였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었다. 만약 경찰에 쫓겨나는 것으로 화제가 된다면 그녀의 사교계 인생은 끝장날 것이었다. 오, 오빠, 네. 유라가 당황하며 아직도 힘없이 서 있는 진혁의 어깨를 흔들었다. 경찰은 안 돼. 창피해, 오빠. 진혁은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돈이 어디 있어, 유라야. 내 카드는 텅 비었어. 바로 그 순간 그가 한때 멸시했던 전처 앞에서 진혁은 한 남자로서 인생의 최저점을 느꼈다. 그는 보호할 수도 지불할 수도 없었고 더 이상 남은 자존심조차 없었다. 민지는 그 광경을 과도한 만족감 없이 바라보았다. 단지 카르마는 찾을 필요 없이 스스로 주소를 찾아온다는 깊은 깨달음뿐이었다. 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이제 시체 안치실보다 더 차갑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진혁이 자신의 카드가 비었고 500만 원의 벌금을 낼 돈 한 푼 없다는 고백이 짙은 먹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비었다고?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분노로 붉어졌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오빠?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장난치지 마. 당신 사장이잖아. 차도 있고 사업체도 있잖아. 500만 원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진혁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는 세상의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졌다. 그는 아내의 눈은 물론 그의 앞에 침착하게 서 있는 민지의 눈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유라야. 진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차는 지난달에 당신이 사달라고 한 가짜 에르메스 가방 사주려고 담보 잡혔어. 신용카드는 당신 사교 모임 회비 내주느라 이미 다 한도 초과야.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유라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외쳤다. 유라는 즉시 자신의 핸드백을 움켜쥐고 당황하며 내용물을 뒤적여 그 안에 있던 진혁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거칠게 진혁에게 화면 잠금을 풀라고 강요했다. 넌 미친 거야. 유라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녀는 핸드백으로 진혁의 가슴을 마구 때렸다. 이 사기꾼. 쓸모없는 남자.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하지도 않았어. 후회돼. 정말 후회돼. 눈앞의 광경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거짓부를 과시하며 거만하게 굴던 가족이 이제는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고 비난하고 있었다.
민지는 그 파멸의 드라마를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다. 깊은 연민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진혁과 그의 가족은 그들 스스로 만든 지옥, 허세라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 민지의 목소리가 소란을 갈랐다.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유라는 때리는 것을 멈췄다. 그녀의 숨은 거칠었다. 눈물이 번져 짙은 화장을 망가뜨렸고 비 맞은 광대처럼 엉망으로 보였다. 민지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보세요. 나에게는 푼돈에 불과한 500만 원이 몇 초 만에 당신들 가족의 화목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걸 정말 비참하군요. 민지는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여보, 손해배상 청구는 취소해요.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민지, 저들은 그냥 취소해요. 민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내일 먹을 밥값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 거지를 갈취하는 것과 같아요. 난 그들의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돈에는 복이 없어요. 거지를 갈취한다는 말은 그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세게 진혁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가 가난하다고 멸시했던 전처가 이제는 그를 동정하며 거지보다 나을 게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민지는 다시 진혁을 쳐다보았다. 내 통장에 남은 15만 원은 잘 간수해. 진혁 씨, 그걸로 택시 타고 집에 가. 아래에 있는 렌터카도 분명 대여료 미납 상태일 테니까. 그렇죠? 진혁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500만 원, 벌금은 면제해 줄게요. 민지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넓은 공간에서 장엄하게 울렸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울고 있던 시어머니가 즉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이 서렸다. 조건? 무슨 조건이니, 민지야? 돈만 아니면 뭐든지 할게. 민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유라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당신들은 정문으로 나가 VIP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어요. 민지가 주방 근처 뒤편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들은 뒤쪽에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통해 나가야 해요. 거짓의 가면을 쓰고 와서 실패를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길이죠. 화물용 엘리베이터? 유라가 눈을 부릅떴다. 쓰레기나 공사장 인부들이나 타는 그 엘리베이터 말이야? 싫어. 난 인플루언서야. 그런 더러운 곳으로는 안 내려가. 거절한다면 마음대로 하시죠.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경찰과 바이럴 옵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통화 버튼만 누르면 10분 안에 기자들이 로비에 모여들어 사기꾼 인플루언서와 그녀의 파산한 남편이 체포되는 걸 기다릴 겁니다. 유라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화제가 되는 것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다. 안 돼.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유라가 당황하며 외쳤다. 그녀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진혁을 돌아보았다. 빨리 가자. 우리 문제는 아직 안 끝났어. 집에 가면 당신 죽었어. 박 부장님은 이대리에게 눈짓했다. 이대리, 저들을 뒷문으로 안내해. 어디 들르지 않고 곧장 쓰레기 처리장 쪽 옆문으로 건물 밖으로 나가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대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방금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이끌 때 이대리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진혁은 떨리는 무릎으로 일어섰다. 그는 민지를 다시 한번 쳐다보려 했다. 혹시나 옛사랑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민지야, 나 가요. 진혁 씨. 민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말을 잘랐다. 그녀는 그들을 등지고 큰 창가로 걸어갔다. 당신의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찬 얼굴로 오늘의 아름다운 풍경을 더럽히지 말아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진혁, 유라, 그리고 시어머니는 호화로운 주방을 지나 구석에 있는 회색 철문으로 이끌려갔다. 그곳은
답답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어두운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철문이 열리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건물, 쓰레기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유라의 오똑한 코를 바로 찔렀다. 우제, 냄새, 유라가 코를 막으며 항의했다. 걸어요. 이대리가 단호하게 소리쳤다. 더 이상 친절한 미소는 없었다. 철문이 그들 뒤에서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닫혔다. 마치 민지의 과거 한 페이지를 영원히 닫아버리는 것 같았다. 이제 다시 평온해진 펜트하우스 안에서 태주는 여전히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너무 착해, 민지. 벌금도 없이 그냥 보내주다니. 태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안도의 미소였다. 금전적인 처벌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여보. 하지만 수치심과 서로에 대한 비난, 그리고 돌멩이를 얻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잃었다는 깨달음을 안고 집에 가게 하는 것. 그건 평생 그들을 괴롭힐 정신적인 고문이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태주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음 계획은 뭐야? 당신이 진혁이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 아까 그가 지나갈 때 그의 재킷 주머니에 명함을 슬쩍 넣는 걸 봤거든. 민지는 작게 웃었다. 그녀의 눈이 총명하게 빛났다. 들켰네요. 맞아요.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정적인 막은 내일 아침에 시작될 거예요. 진혁 씨가 진정한 남자가 될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계속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패배자로 남을지 보고 싶어요. 민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내일 청소부 자리가 아직 비어있는지 꼭 확인해줘요. 아주 절박한 새 지원자가 우리 로비에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서울 하늘의 해는 점점 높이 솟아 더 제니스 타워를 위풍당당하게 비추었다. 한편 저 아래 쓰레기 처리장 출구에서는 세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고 뜨거운 보도블록과 혹독한 현실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이 꿈꾸던 화려한 삶은 1시간도 채 안 되어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빚과 파산, 그리고 이제 벼랑 끝에선 결혼 생활의 현실만이 남았다. 그날 오후 서울의 햇볕은 살캄을 태울 듯 뜨거웠지만 진혁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열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더 제니스 타워의 쓰레기 처리장 옆문으로 나온 세 사람은 덫에서 막 빠져나왔지만 꼬리를 잃은 쥐와 같았다. 수거함에 쌓인 식당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가 그들의 고급스러운 옷에 배어 아이러니한 승리의 향수가 되었다. 유라는 진혁보다 앞서 빠르게 걸었다. 그녀의 하이힐 굽이 먼지 쌓인 보도블록을 거칠게 내리찍는 소리가 울렸다. 유라야, 기다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진혁이 숨을 헐떡이며 불렀다. 그는 아내를 따라잡으려 애썼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무릎을 붙잡고 뒤에서 비틀거렸다. 유라는 갑자기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우리는 없어. 당신은 당신 엄마나 챙기고 그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이나 알아서 해. 난 친정으로 갈 거야. 유라야, 제발. 집에 가서 먼저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든 다른 데서 돈 빌려볼게. 약속해. 진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유라가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돈을 빌려. 어디서? 당신 친구들은 이미 다 당신 번호 차단했잖아. 아까 그 렌터카도 당신이 돈 안 내서 분명 렌터카 회사에서 견인해 갔을걸? 우리 이제 못 타고 집에 갈 건데? 걸어서. 생각 좀 해, 제발. 파란색 택시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유라는 즉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다. 파산한 남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녀는 택시에 올라타 문을 세게 닫았다. 택시는 진혁의 아름다운 아내와 사교계에 대한 꿈을 싣고 떠나버렸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길거리 먼지만을 남겼다. 유라야, 기다려. 시어머니가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교통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이제 길가에는 진혁과 그의 어머니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땀으로 얼룩진 짙은 화장 아래로 늙은 얼굴은 지쳐 보였고 노화의 흔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진혁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시어머니가 신음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 담겨 있었다. 엄마 행복하게 해준다던 약속은 어디 갔어? 이웃들에게 자랑하게 해준다던 약속은 이제 유라도 떠나고 돈은 바닥나고 빚만 쌓였잖아. 우리 내일은 뭐 먹고 사니? 진혁아? 진혁은 보도블록에 주저앉았다. 먼지로 더러워지는 비싼 정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아까 보았던 민지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얼굴이 다시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건 우리가 받을 벌이에요, 어머니. 진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린 예전에 돌멩이를 얻으려고 다이아몬드를 버렸어요. 이제 그 돌멩이는 굴러가 버렸고 우리 손엔 상처 입은 빈손만 남았어요. 근처 편의점 ATM에서 막 인출한 통장에 남은 돈 15만 원으로 진혁은 온라인 택시를 불러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아들을 자랑하는 시어머니의 제잘거림은 없었다. 자신의 노년이 암울해질 것을 직감한 늙은 여인의 억누른 흐느낌만이 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암담해졌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진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섰다. 예상대로 옷장은 활짝 열린 채 텅 비어 있었다. 유라의 옷, 가짜였던 명품 가방, 그리고 모조 보석들이 모두 사라지고 삐걱거리는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혼 소장은 다음 주에 변호사를 통해 갈 거예요. 더 이상 찾지 마. 진혁은 그 종이를 구겨 뭉갰다. 그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웃었다. 갔어요, 어머니. 돈이 다 떨어지니까 정말로 가버렸어요. 그는 텅 빈 공간을 향해 말했다. 그날 밤 진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모기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벗삼아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집 전기세도 2달이나 밀려 곧 끊길 판이었다. 그는 담배라도 한 대 피워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담뱃갑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이 두껍고 고급스러운 질감의 종이에 닿았다. 진혁은 그것을 꺼냈다. 오늘 낮 펜트하우스에서 비틀거리며 나올 때 민지가 그의 재킷 주머니에 몰래 넣어준 명함이었다. 희미한 현관등 불빛 아래 진혁은 상아색 카드에 금색 잉크로 쓰인 글씨를 읽었다. 박민지, 더 제니스 그룹 대표이사. 카드 뒷면에는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로 쓰인 글이 있었다. 남자의 자존심은 얼마나 비싼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얼마나 용감하게 책임지느냐에 달려있다. 가짜 동화 속 왕노릇에 지쳤다면 내일 아침 8시에 오라. 뒷문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민지. 진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연거푸 뺨을 맞는 기분이었다. 그가 수준이 안 맞는다고 이혼했던 전처가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탈출구를 제시해준 사람이 되었다. 민지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게으름과 허영심의 죄를 씻을 기회를 주었다.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노력. 진혁이 중얼거렸다. 전처 소유의 건물에서 청소부나 짐꾼이 된다는 상상은 물론 매우 수치스러웠다. 그의 자존심이 반발했다. 전직 사장이 청소부가 되다니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그때 그는 방 안에서 배고픔에 신음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텅 빈 지갑을 보았다. 그는 유라의 경멸적인 시선을 기억했다. 자존심. 어머니가 굶주리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데 지켜야 할 자존심이 대체 뭐란 말인가? 진혁은 명함을 가슴에 꼭 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인생의 폐허 속에서 진혁은 가장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오늘 밤 가짜 사장 최진혁을 죽이고 내일 아침 새로운 최진혁으로 태어나기로 했다. 그것이 담즙보다 더 쓴 수치심을 삼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비즈니스 지구에는 밝은 햇살이 비쳤다. 더 제니스 타워는 황금빛을 반사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직원들과 작업자들이 드나드는 뒤편 주차 구역에서는 아침 출근 확인이 한창이었다.
짙은 청색 유니폼을 입은 청소 직원들이 전투 장비인 빗자루, 대걸레, 그리고 걸레를 챙기며 준비하고 있었다. 정확히 아침 8시, 한 남자가 뒤편 경비 초소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다소 낡은 흰색 셔츠와 소박한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더 이상 포마드로 깔끔하게 빗어 넘기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깨끗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다른 결의를 뿜어내고 있었다. 바로 진혁이었다. 그는 마침 경비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마케팅 직원 이대리에게 다가갔다. 이대리는 즉시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이대리의 눈썹 한쪽이 놀라움에 올라갔다. 최진혁, 고객님? 이대리가 망설이며 불렀다. 여기서 뭘 하십니까? 어제 그 렌터카 찾으러 오셨습니까? 진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긴 숨을 내쉬며 자신의 남은 자존심의 찌꺼기를 상상 속의 쓰레기통에 버렸다. 약간 떨리지만 단호한 손으로 그는 민지의 명함을 이대리에게 내밀었다. 아닙니다, 이대리님. 진혁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박민지 회장님께 청소팀의 결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대리는 진혁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침묵했다. 그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제 로비에서 소란을 목격했던 몇몇 경비원들도 고개를 돌려 비웃는 듯이 속삭였다. 어제 그거만한 아저씨잖아. 여기서 청소부라도 하려고 온 건가? 그 속삭임을 들은 진혁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똑바로 서서 이대리를 쳐다보았다. 이 일이 필요합니다, 대리님. 박 회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어디든 배치되어도 좋습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전문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는 진혁의 눈에서 변화를 보았다.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진혁 씨, 저를 따라 인사팀으로 가시죠. 이대리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더 이상 과도하게 고객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기 규칙은 엄격합니다. 건물 주인을 안다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혁이 대답했다. 펜트하우스의 유리벽 뒤 최상층에서. 민지는 뒤편 초소구역을 보여주는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대리를 따라 걷는 진혁을 보았다. 태준이 민지 옆에 서서 아내의 허리를 감쌌다. 그가 왔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왔어요, 여보. 그는 책임을 지기 위해 허세를 버리는 쪽을 선택했어요. 적어도 그가 가진 선함의 일부, 내가 한때 사랑했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네요. 그를 만나볼 거야? 태준이 물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민지가 현명하게 대답했다. 스스로 과정을 겪게 놔둬요. 속임수가 아닌 자신의 땀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끼게 해요. 그게 그에게 최고의 인생 학교가 될 거예요. 민지는 사랑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이겼어요, 여보. 그들을 망신 주는데 성공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아래층에서 진혁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원 직책란에 시설관리팀 환경미화원이라고 썼다. 펜의 잉크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지난 5년간의 그의 삶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험난한 새 여정의 시작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에게는 씁쓸한 끝이었지만 그의 성숙함에게는 달콤한 시작이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그 수치스러운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시간은 삶의 폐허를 다시 쌓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느리게 흘렀지만 행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빠르게 지나갔다. 더 제니스 타워의 중앙 로비는 그날 아침 매우 분주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두르는 걸음으로 오갔다. 커다란 대리석 기둥 근처 한쪽 구석에서 짙은 청색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쭈그려 앉아 바닥에 쏟아진 커피 자국을 꼼꼼하게 닦고 있었다.
그 남자는 진혁이었다. 더 이상 가짜 아르마니 정장도 가짜 금시계도 비싼 헤어 제품으로 멋을 낸 머리도 없었다. 진혁은 이제 가슴 왼쪽에 최진혁 환경미화팀이라고 적힌 명찰이 달린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땀이 등을 적셨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사장 행세를 할 때보다 더 평온해 보였다. 최진혁 씨, 로비 앞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꽉 찼네요. 마침 아침 순찰을 돌던 이대리가 지시했다. 네, 이대리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진혁이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재빨리 대답했다. 그는 일어나서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를 어깨에 메고 뒤편으로 가져갔다. 무겁고 냄새나고 더러웠다. 하지만 진혁에게는 이것이 그가 짊어져 본 가장 가벼운 짐이었다. 이것은 정직의 무게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빚독촉에 쫓길 두려움도 아내에게 통장 잔고에 대해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다. 한편 유라의 운명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비극적으로 끝났다. 진혁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유라는 같은 수법으로 한 석탄 사업가를 속이려다 현장에서 붙잡혀 현재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고 했다. 화려함을 숭배하던 그 여자는 결국 쇠창살 뒤에 무료 숙소를 얻게 된 것이다. 명품 가방과 짙은 화장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곳에서 시어머니, 그 늙은 여인은 이제 훨씬 더 과묵해졌다. 매일 저녁 그녀는 소박한 월세방 현관에서 진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더 이상 부자 며느리에 대한 불평은 없었다. 진혁이 국밥 한 그릇과 얼마 안 되는 주급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의 정직한 돈으로 산 한 끼 밥이 목을 조르는 빚으로 차린 호화로운 잔치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날 오후 고급 세단 한 대가 로비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태준과 함께 민지가 내렸다. 민지의 아우라는 더욱 빛났다. 그녀는 막 올해의 여성 기업인 상을 수상한 참이었다. 로비 직원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민지는 그들의 인사에 친절하게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내 입구 근처 바닥을 닦고 있는 진혁의 모습에 닿았다. 진혁은 민지가 온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바로 세운 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전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회사 소유주에 대한 직원으로서 민지는 태준에게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진혁에게 다가갔다. 진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경외심 때문이었다. 일은 어때요? 최진혁 씨, 민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조롱하는 기색 없이 순수한 상사의 질문이었다. 진혁은 고개를 들어 자신이 버렸던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원한이 보이지 않았다. 평온함이 보였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진혁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월급으로 어머니 밀린 전기세 내고 약도 사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 옛날 빚 갚으려고 저축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좋아요. 이 로비 바닥이 이렇게 깨끗했던 적이 없었네요. 허세를 닦는 것보다 자기 힘으로 일하는데 더 재능이 있는 것 같군요. 진혁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정직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장님. 남자의 명예는 얼마나 비싼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얼마나 용감하게 책임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저의 모든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제가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지는 진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진혁의 손, 노력하는 노동자의 손을 보았다. 당신이 용감하게 뒷문으로 들어와 저 빗자루를 잡은 그날,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진혁 씨, 민지가 진심으로 말했다. 과거는 끝났어요. 이제는 어머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는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피로가 당신의 죄를 씻는 대가가 되게 하세요. 민지는
이내 자랑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태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가요, 여보.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태준은 민지의 어깨를 감쌌다. 떠나기 전 태준은 진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수고해요, 최진혁 씨. 계속 그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혁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민지와 태준은 VIP 엘리베이터로 걸어가 로비를 떠났다. 민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진혁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마천루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민지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진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혁이 그의 삶을 망친 마음의 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진혁은 다시 대걸레 자루를 잡았다. 그는 방금 닦은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비참한 가짜 사장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는 평범한 한 남자를 보았다. 한 층씩 건물 밖에서는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다. 그러나 민지와 진혁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지나갔다. 각자는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았다. 겸손함을 갖춘 성공의 정점에선 민지와 새로운 자각을 얻은 맨 아래층의 진혁. 인생은 계속되고 오늘 더 제니스타워의 바닥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났다. 마침내 허세의 어둠을 이겨낸 정직의 빛을 반사하며 오늘 입고 있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허세와 빚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화려함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노력과 정직 그리고 인내로 쌓아 올린 성공은 영원히 굳건할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과시하는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